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에는 하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코끝으로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병실이라기에는 너무 춥고 조용했거든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죠.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테인리스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고 벽면에는 온도계와 각종 의료기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실이 아니라 영안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몸 위에는 하얀 시트가 덮여 있었고 발끝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장서현 50세 급성 신부전이라고 적힌 차가운 플라스틱 태그가 발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죽었다는 거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날 죽었다는 것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의도 한강변을 바라보는 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내려앉습니다. 제약회사 해맑은바이오의 회의실에서 장서연은 또 하나의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장도연 회장의 뒤를 잇기 위해 매일 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녀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춰집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아직도 사람이야. 숫자만 남기지 마라. 생전에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74의 나이에도 여전히 회장직을 놓지 않는 아버지. 그 무거운 어깨를 언젠가는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도연은 이 회사를 작은 한의원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30년 전 한강변의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여의도의 우뚝 선 30층 건물이 되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도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신약 개발 보고서, 임상시험 결과, 투자 제안서들까지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한 서류들 사이로 아버지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던 제약업계였지만 어느새 서연의 일상은 매출과 수익률이라는 숫자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월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보며 서연은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모두 퇴근했고 빌딩 안에는 청소부들의 발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서연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전에는 신약 개발팀과의 회의에서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현황을 점검했고 오후에는 마케팅팀과 내년 런칭 예정인 항암제의 홍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저녁에는 투자자들과의 전화 회의까지 이어졌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연은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은 서연의 회의실 바로 위층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라며 늘 강조하던 그의 철학이 회사 곳곳에 새겨져 있었죠. 로비에 걸린 창립 정신에도, 연구소 벽면에도, 심지어 화장실 거울 옆에도 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그 철학보다는 실적과 성과가 더 중요해지는 현실을 서연은 매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압박,
정부의 규제,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한 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녀에게 가정이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죠. 남편 김정호는 대학 교수였는데 처음에는 서연의 열정적인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워커홀릭적인 생활에 지쳐갔습니다. 당신은 일만 알지, 나는 안중에도 없어라며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서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살아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갈 무렵 회사의 신입 연구원으로 들어온 윤재민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35의 그는 서연보다 15살이나 어렸지만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재민은 서울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재민은 상무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상무님, 오늘도 늦으시네요. 몸 상하시겠어요. 재민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그녀를 챙겼습니다. 야근하는 서연을 위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임원회의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에는 재민이 먼저 알아채고 괜찮으세요? 라며 다가와 주었습니다. 외로움 끝에 찾아온 늦은 봄이라고 믿었던 그와의 만남. 최근 재혼까지 하게 된 것은 서연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죠. 아버지는 서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재민 역시 장인어른을 공경하며 잘 모셨고 아버지와 함께 회사 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비로소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은 상무님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퇴근길, 서연은 습관처럼 남대문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묵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저녁 공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골목 초입에 자리한 작은 어묵 가게에서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여전히 국물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서연이 어릴 적부터 다니던 곳이었죠.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이곳에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 서연이 또 왔네. 오늘도 늦었구나. 할머니는 서연을 알아보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90년대 카세트 테이프를 팔던 가게는 아직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문세, 변진석, 조용필, 이선희의 테이프들이 바래진 채로 진열되어 있었죠. 낡은 플라스틱 케이스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골목에서 서연은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곤 했습니다. 어묵 한 그릇을 후루룩 마시며 서연은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신약 개발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아버지도 건강상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재민과의 신혼생활도 평온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주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내년에 출시 예정인 신약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려는 서연이지만
때로는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죠.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회사 약을 믿고 복용하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녁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서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던 긴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재미는 요리도 잘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고 나온 재민이 서연을 반깁니다.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그의 관심 어린 질문에 서연은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서연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연이 회사에서 늦은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녁, 재민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급히 병원으로 돌려졌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서연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즉시 심혈관 조영술 준비해 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 검진도 받던 아버지였는데 말입니다. 재민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님은 워낙 건강하시니까요. 하지만 재민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버지가 서연아,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그때 조금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어야 했는데요. 병원 복도를 오가며 서연은 아버지의 지난 몇 달간의 모습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피곤해 보이시긴 했지만 여전히 회사 일에 열정적이셨습니다. 신약 개발팀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직원들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셨죠. 특히 젊은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을 때면 눈을 반짝이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의 미래야라고 하시며 재민에게도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3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마쳤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혈관 3곳에서 심한 협착이 발견되었고 심근 손상도 상당합니다. 고령이신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의 관과 기계들이 연결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작고 연약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병원에서 지새운 서연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재민이 집에서 옷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죽을 사와서 조금이라도 드세요라며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재민의 세심한 배려가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사 일은 부회장인 삼촌이 임시로 맡아주고 있었지만 중요한 결정 사항들은 서연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온통 아버지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 각각 30분씩만 들어갈 수 있었죠. 서연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약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였지만 혹시라도 들리실까봐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렸습니다. 재민도 함께 들어가서 아버님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회사 일 보셔야죠라며 밝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중환자실에서 급하게 호출이 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시 오셔야겠습니다. 서연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새벽 3시 병원은 고요했지만 중환자실만은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파형들이 그어지다가 점점 평평한 선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서연의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던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뒤에서 서연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위로 섞인 말들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평소에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효도다운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맑은 바이오의 창립자인 장도연 회장의 부고 소식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의료계 인사들까지 아버지의 인맥이 얼마나 넓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 원장들, 다른 제약회사 임원들까지 끊임없이 조문객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줘도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부검 소견서에는 급성 심장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던 아버지였지만 74이라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경영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무리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장례식장에서 우울증 약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복용해오던 항우울제였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서연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 관 위에 올려진 하얀 국화꽃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회장을 맡아야지라는 삼촌의 말에도 서연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회사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회사라는 것 자체가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화장장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던 날,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혼자 해나가죠?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민이 서연을 꼭 안아주며 아버님도 상무님이 잘할 거라고 믿으셨을 거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서연은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들,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아직도 사람이야. 숫자만 남기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재미는 서연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약은 제가 챙길게요라며 우울증 약을 정확한 시간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라는 재민의 말이 서연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서연의 컨디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복귀해달라는 연락이 계속 왔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재민만이 유일하게 서연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밤에 악몽에 시달릴 때면 등을 쓸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재민의 다정한 미소와 약은 제가 챙길게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에는 하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코끝으로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병실이라기에는 너무 춥고 조용했거든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죠.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테인리스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고 벽면에는 온도계와 각종 의료기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실이 아니라 영안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몸 위에는 하얀 시트가 덮여 있었고 발끝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장서현 50세 급성 신부전이라고 적힌 차가운 플라스틱 태그가 발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죽었다는 거야? 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재민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의식을 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안실에 누워있게 된 걸까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선명하게 들렸고 영안실 특유의 냉기도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안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밤인지 낮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가끔씩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면 서연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안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안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일반 의사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그는 서연이 누워있는 침대 앞으로 다가와서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최강우였거든요. 20년 전 서연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강우야, 정말 너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목 부분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서연의 목에 닿는 순간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강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맥박을 재고 손목과 발목의 맥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미세한 맥박이 있어. 강우는 혼잣말을 하며 서연의 눈꺼풀을 들쳐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몇 분간 세밀하게 검사를 한 후 강우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더니 응급의료진을 불러왔습니다. 즉시 심전도와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이 환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황급히 들어와서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전도기를 연결하자 미약하지만 심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혈압도 극도로 낮았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특정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심장과 호흡을 거의 정지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동면 상태처럼 말이죠. 서연은 강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성 물질이라니 누가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는 말일까요? 머릿속으로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민이 챙겨준 음식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가져다 준 약들까지. 설마 재민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재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거든요. 강우는 국과수 법독성 팀장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의대에 진학했던 그는 법의학을 전공해서 지금은 독성 분석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과는 집안 반대로 헤어졌지만 그 후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강우는 서연의 혈액을 채취해서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의 정체를 밝혀야 해요. 그래야 적절한 해독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우는 결과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해맑은 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신약 성분과 유사한 화합물이네요. 하지만 농도가 치명적 수준으로 높아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하는 약물과 관련된 독성이라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강우는 해맑은 바이오의 연구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독성 물질의 화학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이 물질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서 마치 죽음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요. 하지만 완전히 죽는 건 아니고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 상태가 되는 거죠. 강우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상태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해독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우는 신약 개발 자료를 바탕으로 해독제를 조제했습니다. 서연아, 들려? 나야, 강우야. 곧 괜찮아질 거야. 강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독제를 투여한 후 점차 몸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따끔거리고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우는 계속해서 서연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심박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고요.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이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우야, 정말 너구나. 목소리가 쉬고 떨렸지만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우야, 내가 정말 죽을 뻔했던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위험했어. 만약 내가 정기검사차 영안실에 오지 않았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 서연의 물음에 강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찾아야 해. 그리고 내 아버지의 죽음도 다시 조사해 봐야겠어. 혹시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말일까요? 강우는 서연에게 당분간 안전한 곳에 머물라고 조언했습니다. 범인이 내가 살아난 걸 알면 다시 시도할 수도 있어. 우선은 조용히 회복하면서 단서를 찾아보자. 서연은 영안실에서 24시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 자신과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안실에서 되살아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강우의 조언에 따라 조용한 모텔에 숨어 지내며 서서히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매일 찾아와서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가 가져온 서연의 혈액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해맑은 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심장질환 치료제의 전구체야. 하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 상태라서 독성이 극도로 높아. 강우는 컴퓨터 화면에 띄운 화학 구조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너희 회사 연구진 중에서도 극소수일 거야.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재민도 의심해 봐야 하는 건가? 서연의 물음에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그는 연구원이고 내 약을 직접 챙겨줬으니까. 서연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의심의 고리가 재민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해맑은 바이오 내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회사의 연구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윤재민의 연구 기록에서 신약 후보군과 유사 독성 물질의 대조 실험 로그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연구 과정이 아니야. 왜 독성 물질을 따로 제조했을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민의 사생활이었습니다. 강우가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재민은 서연과 결혼한 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카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재민이 젊고 예쁜 여성들과 번갈아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만나는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이나래라는 이름의 29대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이나래는 해맑은 바이오의 외주 업체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야. 재민과는 메신저로도 자주 연락하고 있어. 강우가 보여준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들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상무님 상태 어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같은 의미심장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파고들수록
재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해맑은 바이오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나래와 연인 관계였고 서연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노렸다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내가 상무이자 회장의 딸이니까 접근하기 쉬운 대상이었을 거야. 강우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재민의 비밀 오피스텔을 찾아낸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해맑음 신약 임상 데이터를 빼돌린 흔적들이 발견됐어. USB, 복사된 서류들, 그리고 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건강 기록도 있었어. 복용하던 약물 목록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께서 복용하시던 영양제, 그것도 재민이 추천한 거였어. 서연의 기억 속에서 몇 달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이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며 특별한 영양제를 추천했었고 아버지도 사위의 효심이라며 기꺼이 복용하셨던 것입니다. 강우는 그 영양제 성분을 분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안에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면 내 아버지는 서서히 독에 중독되어 가신 거야. 심장에 무리를 주면서도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보이게 하는 교묘한 수법이지. 서연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과 아버지를 모두 죽이려 했다니요. 하지만 재민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노린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있는 걸까요? 강우는 이나래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넓혀갔습니다. 이나래가 단순한 애인이 아닐 수도 있어. 혹시 경쟁사나 다른 세력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거든. 며칠 더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나래는 해맑은 바이오의 최대 경쟁사인 대한제약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제약은 해맑은 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약과 유사한 제품을 동시에 연구하고 있었고, 먼저 시장에 출시하는 쪽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 스파이야. 재민과 이나래는 돈을 받고 우리 회사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단순한 산업 스파이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해맑은 바이오의 이사회 일부도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의 죽음과 장도연 회장의 죽음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리면 그들이 더 쉽게 회사를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내 삼촌인 장도은 부회장 주변 인물들도 의심스러워. 최근 들어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니요. 재민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외로운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준다고 믿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강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너무 교묘했던 거야.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재민과 공모자들이 서연의 생존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이 죽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갑자기 강우가 부검을 중단하고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새어나간 것이죠.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였나 봐. 그들이 눈치챈 것 같아. 강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일부에서 상무의 정신건강 문제로 경영 판단이 불안정하다며 직무정지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이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누군가 언론에 흘렸고 장도연 회장의 딸 우울증 약 복용으로 경영 공백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포털 사이트 상단을 장식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으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보자. 서연은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강우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가 기회야.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한번 실패하면 다음은 없을 거야. 두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그러나 더욱 치밀하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아직도 사람이야. 숫자만 남기지 마라. 복수보다는 정의를, 증오보다는 진실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통보서가 도착한 것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우가 서연에게 가져다 준 공문을 보며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해맑은 바이오 상무 장서연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경영 판단 능력 저하로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차가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을 그들이 어떻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직무정지를 하는 거지? 서연의 의문에 강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을 거야. 내 정신건강 문제를 부각시켜서 나중에 경영권 찬탈을 정당화하려는 수순이었던 것 같아. 그들의 치밀함에 서연은 더욱 치가 떨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에 일제히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장도연 회장 별세 후 딸 장서연 상무, 우울증 악화로 입원 해맑은 바이오 경영 공백 우려, 주가 급락 같은 헤드라인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몇 년 전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해왔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최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누가 내 의료 기록을 유출한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병원 내부나 보험사를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재민이 내 약을 챙겨주면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에 접근했을 수도 있어.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준다며 가까이 다가온 재민이 실제로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의 여파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해맑은 바이오 주가가 하루 만에 15%나 급락했고 투자자들과 거래처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상무님이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같은 소문들이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강우의 차에 누군가 돌을 던진 것입니다. 앞 유리창이 박살나면서 협박 쪽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만해. 다음은 진짜 죽음이야. 피로 쓰인 것처럼 보이는 붉은 글씨가 서연과 강우를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완전히 마크하고 있어. 강우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회사에서의 축출, 언론의 악의적 보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버지처럼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에만 매달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서연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우는 서연을 위로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공모자들이 서연의 생존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병원에서 누군가 내 시신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대. 다행히 내가 막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강우의 말에 서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모든 희망을 잃어가던 바로 그 순간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강우가 아버지의 개인 금고를 조사하던 중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상해. 왜 금고에 이런 게 있을까? 테이프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서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만약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테이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가 한 가지를 숨겼다는 걸 너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개발하는 신약의 핵심은 사실 해독이야. 사람을 살리는 길이지. 하지만 그 길은 때로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술을 악용해서 사람을 해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빠는 일부러 연구 자료를 불완전하게 만들어뒀단다. 완전한 제조법 대신 원리와 경고만 남겨뒀어. 서연은 아버지의 지혜로움에 감탄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두셨던 것입니다. 테이프 말미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효자동 39번지 백초안 약방에 가보렴. 거기 노안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와 함께 정리한 백초 노트를 보관하고 계신다. 그 노트에는 독을 해독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 만약 누군가 우리 기술을 악용한다면 그 노트가 해답이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늘 하던 말 기억하지? 사람은 아직도 사람이야. 숫자만 남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렴. 복수보다는 정의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택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서연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딸을 걱정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강우도 테이프를 들으며 감격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셨다니.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효자동으로 가자. 아버지가 남겨주신 해답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목격되었고 누군가 서연과 강우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마크하고 있어. 강우가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들은 후 서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택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연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효자동 백초안 약방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효자동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며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아버지 손을 잡고 이 동네를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한의사 선생님을 뵈러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백초안 약방은 골목 안쪽 낡은 한옥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에는 백초당이라고 한자로 새겨져 있었고 입구에는 각종 약초 냄새가 진하게 풍겨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80대로 보이는 노안 의사가 서연을 반겼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연이 아니냐? 한눈에 서연을 알아본 노안 의사는 반가움과 동시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너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서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독에 중독되어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강우의 도움으로 되살아났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노안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 아버지가 걱정하시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 노안 의사는 한약방 뒤편 작은 방으로 서연과 강우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각종 약초 표본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서랍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연구한 것들이 여기 다 있다. 노안 의사는 가장 안쪽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백초 노트라고 적힌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노트에는 독성 식물들의 성분과 그 해독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특히 심장 전기 신호를 교란하는 독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노트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각종 식물의 화학 구조식부터 시작해서 독성 메커니즘, 그리고 해독 과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천남성과 식물의 독성 연구라는 제목의 페이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너를 해치려고 사용된 독성 물질의 원료야. 노안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강우는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 연구 수준이라면 웬만한 대학 연구소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노안 의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천재였어.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을 결합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게 꿈이었지. 서연은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면을 알게 되어 감동했습니다. 노트에는 중요한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극소량으로도 심장마비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다. 절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다급한 글씨가 빨간 펜으로 여러 번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연구가 잘못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완전한 제조법은 기록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해독법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초, 당귀, 청궁을 특정 비율로 우린 물에 녹나무 추출물을 첨가하면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용한 해독제도 이 원리를 응용한 거였어. 다행히 현대의학적 방법과 결합해서 효과가 있었지만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을 것 같아. 더욱 중요한 발견은 노트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 기록들이 추가로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맑은 바이오 내부에 이 연구를 악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특히 연구개발팀 내부에서 의심스러운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내부의 배신자들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재민이라는 이름도 여기 적혀 있네. 강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노트에는 재민의 이름과 함께 신임 연구원이지만 과도하게 독성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 정식 승인 없이 실험실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재민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안 의사는 서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서연이에게 이 노트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복수보다는 치료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라고 전해달라고도 하셨지.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들으며 서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우는 노트를 복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무기가 생겼어. 이 연구 자료만 있으면 그들이 사용한 독성 물질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고 동시에 치료법도 제시할 수 있어. 서연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자신을 해치려 한 범인들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안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 아마 너희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과 강우는 긴장했습니다. 그들의 추정망이 이미 이곳까지 뻗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어. 강우가 제안했습니다. 노안 의사는 서연에게 작은 약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응급용 해독제야. 만약 또다시 독에 중독되면 물에 타서 마셔. 일시적으로나마 독성을 완화시켜 줄 거야. 서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약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와 노안 의사의 도움으로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약방을 나서면서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복수가 아닌 정의를, 파괴가 아닌 치유를 선택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백초 노트에 담긴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연은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우와 함께 한약방을 나서면서 서연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정면 승부할 때가 왔어. 하지만 아버지 말씀처럼 죽이는 복수가 아니라 살리는 정의로 싸울 거야. 백초 노트를 품에 안고 서연은 생명을 구하는 진짜 전쟁을 시작할 결심을 다졌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해맑은 바이오 본사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직원들,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상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재민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서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나래와 공모한 이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며칠간 준비한 이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맑은 바이오 상무 장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차분하고 단호했죠. 여러분께서 놀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 독성 물질에 의해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미리 배치된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강우가 사전에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준비한 조치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 시도였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윤재민의 연구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윤재민 연구원이 진행한 대조 실험 기록들입니다. 정상적인 신약 개발이 아닌 독성 물질 제조에 관한 실험들이었습니다. 상세한 실험 로그와 화학 구조식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재민과 이나래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상무님 약에 넣는 양을 늘려야겠어. 아버지 쪽은 어때?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같은 섬뜩한 대화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습니다. 장내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 중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 아버지 장도연 회장의 죽음도 같은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용하셨던 영양제에서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사 내부의 배신자들에 의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검 재검사 결과와 독성 분석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재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모두 조작된 증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화면에는 재민의 비밀 오피스텔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해맑은 바이오의 기밀 서류들과 USB, 그리고 독성 물질, 제조 장비들까지 고스란히 담긴 증거 영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민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파. 급성 흉통 증상이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우가 즉시 달려가서 재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누구, 구급차 불러요.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강우는 재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또 다른 누군가가 재민을 독살하려는 것일까요? 강우가 재민의 맥박을 짚어보며 말했습니다.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그때 장내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리랜서 홍보 담당으로 일하던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재민 씨가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리려고 해서 같은 공포를 느끼게 해주려고. 그녀는 재민의 커피에 독성 물질을 넣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독성의 정확한 농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던 것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재민을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강우는 재민에게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백초 노트에 있던 해독법을 써보겠습니다. 강우는 서연에게서 받았던 응급용 해독제를 재민에게 투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민을 살리려는 것은 그가 죽이려 했던 서연과 그녀 아버지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셨습니다. 탐욕과 배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런 독성 물질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은 백초 노트의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노안 이사께서 평생에 걸쳐 연구하신 해독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부정 로비 증거들도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재민 일당과 결탁해서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탐욕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연의 선언에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민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지만 강우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해독제 덕분에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수사기관에 넘겨져 살인미수와 산업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나래와 공모한 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주주총회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해맑은 바이오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회사, 숫자가 아닌 생명을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내에서는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강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헤어졌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도 강우를 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사 결과 윤재민과 공모자들은 산업 스파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민은 회복된 후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서연 씨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보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나래와 공모한 이사들도 각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해맑은 바이오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회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독성 악용 방지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서연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모든 연구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악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발표는 제약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백초노트의 연구 내용들도 의학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노안 의사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해독법들이 전 세계 연구진들과 공유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독성악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평가였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연구 결과를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기부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처음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투명한 경영과 혁신적인 정책들이 알려지면서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독 연구 공개로 인한 사회적 신뢰도 증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맑은 바이오는 이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 투자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서연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성실히 복용하면서 동시에 심리 상담을 병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지닌 채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담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재민의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우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강우는 여전히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서연도 강우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 오래전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자는 것이 서로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은 강우와 함께 남대문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묵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여전히 따뜻했고 90년대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가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 할머니는 여전히 어묵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서연이가 남자친구하고 같이 왔네? 할머니의 농담에 두 사람은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은 좋은 친구 사이예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을 때 헤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만나면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법이야. 강우는 서연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연구소를 만들어 보지 않을래? 독성학과 해독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말이야.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약속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원래 회의에서 서연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민 사건 이후 서연은 나이 차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연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강변 사무실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공지사항 초안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해맑은 바이오는 앞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익보다는 생명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숨기기보다는 나누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회사의 모습이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연구소 부지 계약서에 사인했어. 드디어 우리만의 연구 공간이 생겼네. 서연도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우의 대답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강우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걸을까요? 우리 오래 기다렸잖아요. 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래 기다렸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변으로 나섰습니다. 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백초 노트의 지혜, 그리고 강우와의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서연도 강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끝까지 함께요. 한강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